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땅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한강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몹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죠. 저 역시 이 극단적인 날씨에 반도 국가는 금방 무너질 거라며 차갑게 비웃던 서양의 방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폭 1000m가 넘는 한강을 목격한 사흘 뒤, 전 굳은 표정으로 제 평가 보고서를 두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30년 상식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든 이 땅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그날 스위스 본사 회의실에서 그 수치를 봤을 때 전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통계부서 직원이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런던이나 파리 같은 서양의 심장부 도시들도 잦은 물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국토의 70%가 험한 산악지대이고 여름 석 달 동안 1년치 비의 절반 이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재난 회복력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보고서였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처드 해리슨입니다. 나이는 62세고요. 스위스에 있는 세계 재난위험평가 기구에서 30년째 수석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기반 시설을 평가하고 투자 안전 등급을 매기는 게 제 일이에요. 현장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서 그 도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정하는 역할이죠. 그런 제가 처음 한국 사람들과 얽히게 된 건 2018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기구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재평가하는 대규모 과제를 진행 중이었죠. 저는 당연히 한국의 서울이 최하위권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정말 절망적인 조건이었거든요.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사계절의 온도 차이는 거의 섭씨 50도에 육박했죠. 여름엔 끓어오르는 습기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겨울엔 살을 이는 칼바람이 거대한 강물을 얼려버리는 극단적인 땅이었으니까요. 저희 팀의 젊은 분석관이 서울의 한강 주변 시설을 칭찬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넓은 평야와 안정적인 기후를 가진 유럽의 강들도 자연재해 앞에 무너지는데 저런 극단적인 날씨를 가진 나라가 버틸 리가 없어. 분명히 조작된 수치일 거야. 전 그렇게 굳게 믿었죠. 과거 중국이 30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거대한 수로 사업도 결국 자연의 힘 앞에 참담하게 실패한 걸 직접 제 눈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전 직접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한국의 열악한 지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서를 가득 채워 넣은 채 말이죠. 도착하자마자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강변에 세워둔 구조물들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쳐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을 처음 마주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30년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숫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적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늙은 기술자분의 안내를 받아 서울 도심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승강기를 타고 캄캄한 땅속으로 건물 15층 깊이까지 내려가니 입이 떡 벌어지는 거대한 인공 동굴이 나타나더군요. 그분은 이곳이 폭우가 쏟아질 때 빗물을 임시로 가둬두는 거대한 물그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을 파놓았다는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진정한 위기는 바로 그날 오후에 찾아왔죠.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무섭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어찌나 굵고 거센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불과 2시간 만에 1년 동안 내릴 비의 10분의 1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폭우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서양의 기준이라면 당장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야 할 완벽한 재난 상황이었어요. 전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 봐라.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지독한 날씨를 이길 수는 없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곧장 한강수의 방지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강물이 넘쳐서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제 평가 보고서에 가차없이 낙제점을 적어 넣을 생각이었거든요. 상황실에 들어서니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상황판에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높이는 1분 1초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고 있었죠. 30년 넘게 수많은 재난 현장을 겪어온 제 직감으로는 당장 경보음을 울리고 대피령을 내려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한국 기술자들 중 누구 하나 당황해서 소리치거나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치 이런 무서운 폭우쯤은 수백 번도 더 겪어봤다는 듯이 묵묵히 마른 침을 삼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침착하게 두 개 문을 열고 거대한 지하 양수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굳은 표정과 일사불란한 손놀림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로 서늘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 이토록 무섭도록 침착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상황실 앞쪽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에서는 붉은색 막대가 쉴 새 없이 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외부 기상 관측소에서는 시간당 200단위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알려왔죠. 제가 스위스 본사에서 수없이 돌려보았던 서양 주요 도시들의 재난 모의 실험에서는 이 정도 비가 쏟아지면 도시 기반 구조의 100분의 100이 완전히 마비되는 걸로 결론 나 있었어요. 지하 물그릇 수위가 한계치의 95선까지 찼습니다. 상황판을 뚫어지게 보던 젊은 기술자 한 명이 꽉 막힌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솔직히 말하면 당장이라도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예전에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위기 상황을 현장에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 책임자들은 통제실을 버리고 자기들 먼저 살겠다고 달아나 버렸거든요. 결국 그 무책임함 때문에 방어선이 무너지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었죠. 저는 한국도 한계에 부딪히면 똑같이 무너질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굳건히 서 있던 그 원로 기술자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그는 흔들림 없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6번 빗물 방류 터널 개방하고 지하 예비 양수기 3대 전부 최대치로 돌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저 위에서 자고 있는 시민들 다 죽는다. 그 짧은 한마디에 상황실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려있던 젊은 기술자들은 덜덜 떨리던 손을 다잡고 다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그 순간 전 이들이 단순히 거센 비바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변덕스러운 대자연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생존을 걸고 싸워온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의 뼈아픈 역사가 빚어낸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최신 장비나 두꺼운 철근 구조물만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발 딛고 사는 땅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지독한 책임감과 신뢰가 이 상황실을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발밑 15층 깊이에서는 거대한 양수기들이 땅을 울리는 굉음을 내며 물을 퍼내고 있었고 화면 속 붉은 막대는 아슬아슬하게 꼭대기를 맴돌았어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20분, 30분이 마치 영원처럼 흘러갔죠. 제 셔츠는 이미 서늘한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양의 오만한 방제 학문이나 단순한 숫자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끈질긴 의지가 대자연의 분노와 팽팽하게 맞붙는 참으로 경이로운 시간이었어요. 수위 내려갑니다. 7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누군가 고비를 넘겼다는 상황을 알렸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그저 묵묵히 서로의 땀 젖은 어깨를 툭툭 쳐주더군요. 그 묵직하고도 든든한 뒷모습들을 지켜보며 전 제 30년 경력의 알량한 잣대가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전 홀린 듯이 다시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젯밤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거대한 강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산책로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겉옷을 가볍게 걸친 채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전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지하 통제실을 지휘하던 원로 기술자분이었습니다.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와서 제게 하나를 건네더군요. 서양에서 온 훌륭한 학자님 눈에는 어제 일들이 기적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뛰어난 장비가 만들어낸 요술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핏물 섞인 땀으로 버텨낸 아주 길고 참혹했던 시간의 결과물일 뿐이죠. 그분은 저를 강가의 나무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끔찍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잘 사는 나라들이 이미 으리으리한 건물을 올리고 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서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까지 하늘이 허락하는 아주 짧은 며칠의 때를 놓치면 그해 1년 농사를 다 망치고 온 마을이 굶어 죽어야 했던 잔인한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나 혼자만 살아남는 법이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가 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논 가릴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하루 이틀 만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마쳐야만 했죠. 그걸 서로 돕고 목숨을 나누는 끈끈한 약속, 규례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상황실에서 보셨던 그 묵묵한 버팀도 밖에서 들여온 비싸고 잘난 기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내 이웃과 가족이 당장 목숨을 잃는다는 걸 수백 년 동안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온 우리 사람들의 지독한 책임감, 바로 그 둘의 정신인 겁니다. 그 순간 전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최첨단 장비의 성능과 단단한 옹벽의 두께만 줄자로 재어가며 얄팍하게 도시의 안전을 평가해왔으니까요. 거대한 자연의 폭력을 이겨내는 진짜 힘은 번지르르한 기술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와 인간미에 있다는 걸 생전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30년 동안 잘난 숫자만 쫓아다니던 늙은 서양 심사관의 알량한 자만심이 강물 위로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순간이었죠. 숙소로 돌아온 전 책상 위에 놓인 제 평가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재난 대응 점수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려고 빽빽하게 채워둔 문서였죠. 잘 사는 서양의 대도시들도 버티지 못하는 끔찍한 기후 위기를 이 비좁고 험한 땅덩어리가 버틸 리 없다는 저의 얄팍한 오만함이 묻어나는 낡은 종이 다발이었습니다. 전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수십 장의 보고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두 동강 나는 소리와 함께 30년 동안 제 머릿속을 굳건히 지배하던 오만한 상식도 완전히 부서져 내렸죠. 그날 오후 스위스 본사 임원들과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너머의 고위 책임자들은 저에게 당장 서울의 엉망진창인 방제시설 상태를 보고하라고 다그치더군요. 과거 중국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거대한 수로 시설을 들먹이며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안전망은 뻔할 뻔자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면서요. 전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니, 서양의 그 잘난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먹었어요. 이 도시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하고 경이로운 재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어제 지하 15층 통제실에서 목격한 그 끔찍한 폭우 속의 사투와 늙은 기술자에게 들었던 처절한 생존의 역사를 토해내듯 쏟아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저 돈을 쏟아부어 두꺼운 시멘트 방벽을 쌓은 게 아닙니다. 현대나 삼성 같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거대한 방제 구조물을 세울 때 그 설계도 밑바닥에는 수백 년 동안 거친 대자연과 싸우며 이웃의 목숨을 지켜낸 무서운 책임감이 단단하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내 곁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끈질기고
독한 의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의 얄팍한 평가표에 담아낼 겁니까? 말을 쏟아내는 제 목소리는 어느새 뜨겁게 갈라져 있었고 책상을 꽉 쥔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차가운 통계와 잣대만 들이대던 피도 눈물도 없던 수석 심사관이 생전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의 위대함 앞에 완벽하고도 철저한 백기를 드는 순간이었죠. 그 화상 회의가 끝나고 석 달 뒤 전 세계 재난 방어 능력을 평가하는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수석 책임자로 서명한 그 평가서의 맨 윗자리, 즉 세계 1위의 자리는 다름 아닌 이 작은 반도 국가의 수도 서울이 차지했죠. 30년 동안 서양의 으리으리한 대도시들만 칭송하던 우리 기구 역사상 처음 있는 커다란 이변이었습니다. 결과 발표장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서양의 이름난 대도시들을 제치고 어떻게 툭하면 끔찍한 물난리가 나고 험한 산이 국토의 70%나 되는 비좁은 나라가 1위를 할 수 있냐며 곳곳에서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나왔죠. 유럽에서 온 동료 심사관 한 명이 자리에서 불그락푸르락하며 박차고 일어나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점수를 주었냐고요. 전 말없이 연단 위로 올라가 낡은 사진 한 장을 커다랗게 띄웠습니다. 1970년대 지붕만 겨우 남고 물이 차오른 한강변에서 사람들이 나무 판자를 엮어 타고 대피하던 바로 그 처참한 사진이었죠.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람들을 한 명씩 눈에 담으며 천천히 아주 또렷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1년 중 강물의 양이 380배나 미친 듯이 널뛰기 하는 지옥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가 조금만 많이 쏟아져도 찻길이 물바다가 되는 걸 끔찍한 기후 위기라며 하늘 탓으로 돌리기 바쁘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이 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힘을 모아 굳건하게 지어올린 거대한 방벽. 밑바탕에는 이웃이 죽으면 나도 살 수 없다는 수백 년 된 두레라는 끈끈한 약속이 핏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험한 날씨를 핑계로 곁에 있는 사람의 목숨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와 땀으로 그 무서운 대자연에 맨몸으로 부딪혀 결국엔 길들여낸 겁니다. 제 목소리는 뜨거운 확신에 차 있었고 이내 넓은 회의장 안에는 헛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깊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양의 오만한 잣대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생존의 역사를 그 콧대 높은 학자들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발표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툭툭 떨어지더군요. 30년 동안 얄팍한 서류 더미와 차가운 숫자, 장난에만 파묻혀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얕잡아 보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절망뿐이던 땅을 희망으로 바꿔낸 그 굳센 한국 사람들의 뒷모습이 가슴 저리게 먹먹해서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들고 서울에 있는 그 늙은 기술자분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걸었습니다. 목이 꽉 메어와서 감격스러운 첫 인사를 입 밖으로 떼기가 참으로 힘들었죠.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전 하마터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 뻔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죠. 선생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서양의 그 잘난 잣대만 믿고 수백 년 동안 피땀으로 버텨온 여러분의 위대한 시간을 함부로 얕잡아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낮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괜찮습니다, 수석 심사관님. 우리도 옛날엔 이 사나운 강을 매일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살기 위해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고 그 절박했던 두레라는 약속이 결국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세계 1위 자리를 주셨다니 흙바닥에서 구르며 맨손으로 둑을 쌓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참으로 기뻐하시겠네요.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짐을 꾸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수석 심사관이라는 묵직한 이름표가 놓여 있지만 전 이제 예전처럼 단단한 철근 구조물의 두께나 지하 양수기의 힘만 잣대로 재어가며 재난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지,
끔찍한 위기의 순간에 내 이웃을 혼자 버려두지 않을 단단한 약속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묻고 있죠. 지금 제 이 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평생을 차가운 숫자만 맹신하며 살아온 늙은 이방인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지나치는 그 고요하고 거대한 한강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요술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툭하면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던 잔인한 대자연 앞에서도 내 옆 사람의 손을 끝끝내 놓지 않았던 여러분의 위대한 부모님들이 일궈낸 가장 숭고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도 묵묵히 이겨냈듯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무서운 기후, 위기 앞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남을 겁니다. 얄팍한 기계와 숫자 따위는 결코 사람의 끈질긴 의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제 뼛속 깊이 가르쳐 주신 한국의 늙은 기술자분들과 오늘도 그 위대한 땅 위에서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